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철모르던 때에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낸 적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여유롭게 잘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게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얻게 되었다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더 부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차츰 어른이 되면서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우연을 가장한 행운조차도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온 수많은 인과관계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얼마 전 저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3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간 정말로 지독하게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해왔던 저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가 받아서는 안 될 행운이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타인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선물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제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히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6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는 어린 나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꽃다운 20대를 다 즐기지도 않고 왜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해보라며 저를 많이 말리셨었고요. 남편과는 제가 작은 제조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던 23살에 만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저는 애시당초 대학 생활에 꿈도 없었고요.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는데, 그런 저에게 대학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리를 절며 배달 일을 하던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와 단칸방에 함께 살면서 가난이라고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겪어봤었거든요. 제 꿈은 그저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적은 돈이라도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며 다음 달에 나갈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일자리 면접에 참가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습니다. 직원이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였지만 제게는 소중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3개월 수습을 마치고 다행히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거기서 3년을 더 일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힘든 일이 많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일지언정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혀있는 월급을 보면 한 달간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연봉 300만 원을 더 올려준다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전 직장보다 조금 더 직원이 많은 회사였죠. 예전보다 다니는 인원과 연봉이 아주 약간 늘어났을 뿐인데 희한하게도 업무는 배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옮긴 직장은 제조회사였는데 이상하게 사장님을 찾아오는 진상 손님들도 많았고요. 그 진상을 상대하는 일은 거의 항상 저의 몫이었습니다.
진상 손님들은 사장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원하던 방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면 그 화를 제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풀어댔습니다. 회사의 어린 여직원만큼 만만한 화풀이 상대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매일같이 사람과 경무에 시달리다 집에 돌아와서는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 잠드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간신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보내는 주말이 끝날 때쯤이면 월요일 출근이 너무나 하기 싫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더라고요. 이래서 직장인들이 월요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는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겨우 20대 초중반에 겪기에는 가혹한 업무 환경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퇴사를 생각하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날도 저는 무척이나 울고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회사를 찾아온 진상 손님에게 또 한바탕 폭언을 듣고 오후에는 마침 제 실수가 아닌 일로 직장 상사에게 한참을 깨졌었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잠깐 은행을 가는 척하며 회사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날씨마저 우중충했죠. 골목 한 번만 꺾으면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 편의점 바깥에 세워둔 파라솔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쯤을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테이블 위에 뭔가 놓이는 인기척이 들려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휴대용 티슈와 초콜릿 하나, 그리고 음료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이거 드세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라고요. 근처에서 일하시죠? 가끔씩 여기 와서 우시는 거 봤어요. 저도 근처에서 일해서. 제게 휴지와 먹을 것을 내민 남자는 조금 전까지 건너편 파라솔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어서 일단 얼떨결에 휴지를 받아들었는데 눈물 콧물 닦고 나니까 그제서야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밥 먹는 사람 옆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으니 그 자리가 불편하기도 했겠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얼마예요? 아닙니다. 그냥 제 사촌 동생 같아서 사드린 거예요. 그 녀석도 얼마 전에 취업했는데 일하기 힘들다고 매일 눈물바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받기가 죄송해서. 진짜 괜찮아요. 전 그러면 다음에 또 우연히 만나거든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울지는 말고요. 그렇게 우연찮은 첫 만남이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또 그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올이 나간 스타킹을 다시 사러 들렀다가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죠. 그 사람은 숙취 해소제를 사러 들렀더라고요. 간밤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고요. 약속대로 제가 커피를 사드리면서 짧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저와 마찬가지로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사실은 제가 우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다고요. 제가 딱 사촌 여동생 또래라 그냥 지나치면서도 늘 눈길이 갔었는데 그날은 마침 옆자리에서 우는 걸 보고 오지랖 넓게 아는 척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도 참 따뜻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까지 위로를 건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거기다 한마디 한마디 제게 건네는 말이 다 진심 어린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지만 만약 제게도 친오빠나 사촌오빠가 있었다면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요. 그렇게 저희는 같은 동네의 이웃 회사에 다니는 인연으로 종종 마주치다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 만남이 나중에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그 뒤 3년간의 연애 시절 동안 그 사람이 제게 보여준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딱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기댈 수 있을 정도로 듬직했고 어른스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늘 뭔가에 쫓겨 마음의 여유가 없이 자란 저와는 다르게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산다면 적어도 이 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위로해 줄 내 편이 하나 생기는 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결혼해서 힘든 하루를 보낸 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당장이라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요. 모은 돈이 없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니 모은 돈이 없는 건 당연했죠. 당시에 남편은 저처럼 고졸사원 출신으로 입사해서 한 식품회사의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시어머니 혼자서 장사를 하시며 남편과 시동생 이렇게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저희 집이나 그 사람 집이나 비슷하게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죠. 하지만 돈은 결혼하고 둘이서 같이 모아야 더 잘 모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과도 멀리 떨어진 동네에 좁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둘 다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었죠. 돈은 앞으로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나가면 되는 일이었고요. 시간은 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야, 강지수, 강지우! 엄마가 제사 음식으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지? 둘 다 얌전히 안 앉아 있어? 엄마, 이 바나나 먹어도 돼? 그거 손대지 마. 엄마가 분명히 제사 음식이라고 했지? 어느덧 저는 30대 중반을 훌쩍 넘었고 남편도 40을 넘겼죠. 그 사이에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둘도 생겼습니다. 그 녀석들이 벌써 커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연년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육아하는데 아주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 저 나이 때에는 둘 다 말썽이라고는 모르던 세상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어쩌다 저런 사고뭉추들이 나왔는지 정말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점심때부터 시댁에 와서 음식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집중해서 음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유치원 마칠 시간에 픽업을 나간 시어머니께서 애들을 시댁으로 데려온 그 순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두 녀석이 시댁을 아주 다 때려 부술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치는데 아주 시장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는 와중에도 애들이 음식 위로 뛰어다니거나 제사에 쓸 바나나를 뜯어서 먹는 걸 말리느라 혼이 나갈 지경이었죠. 아이고 나도라. 애들이 배가 고픈 모양이다. 지수야, 지우야, 이리 들어와서 바나나 먹어라. 어머, 어머님, 애들 주지 마세요. 아버님 제사에 쓸 과일들인데. 됐다. 손주들 배고파서 좀 먹는다는데 그게 뭐라고 말린다니. 너희 시아버지도 손주들 먹는다고 하면
아마 그러라고 하실 게다. 올해로 68살이 되신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아들 2명을 키워내다 보니 다른 어머니들보다 다소 엄하신 구석은 있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손주 사랑도 지극하신 분이셨어요. 며느리인 저에게도 딸처럼 대해주셨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도 한몫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얼굴 보며 살아야 할 분인데 어떤 이유로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행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한 남편이 곧장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더 뒤에 시댁 근처에 사는 시동생도 도착했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어떻게 된 게 그 사이에 더 예뻐지셨어요? 어머 서방님 어서 오세요. 배고프시죠? 저녁부터 드세요. 어서 와라. 그나저나 재수 씨는 같이 안 왔어? 아이, 그 사람 오늘 야근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너스레를 떨며 들어오던 시동생은 저희 남편의 질문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아도 시동생과 동서가 같이 오지 않을 줄 이미 알고 있었죠. 벌써 몇 번의 시아버지 제사에 동서는 늘 밤늦게 겨우 와서 몸만 착석하고 돌아가고는 했거든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얼른 부엌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저희 시댁은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각에 항상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전에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한 뒤 제사 후에는 간단히 음식을 나눠 먹고 헤어지고는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제기에 음식을 올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 딱 맞춰서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시계를 안 봐도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었죠. 우선 제사부터 지내고 나서 간단히 과일을 깎아서 내어왔고 그 사이 저는 부엌에서 각자 집에 가지고 갈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일이 많니? 도통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저번에 고모네 환갑이라고 모인 식사 자리에도 못 오고.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에서 제가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 진급할 때가 다 돼서 요즘 정신이 없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요, 재수 씨. 시어머니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지 이 와중에 남편은 속도 없이 괜찮다고 허허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6살 타울이 나는 시동생은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형제는 닮는다더니 시동생도 남편처럼 살가운 성격이었습니다. 저와는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제게는 깍듯이 형수 대접을 해주었고요. 저나 남편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통신 쪽 대기업에 들어갔죠. 동서도 같은 회사 사내 커플 출신이었습니다. 원래는 2사람이 서로 다른 부서라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1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같이 다녀오면서 거기서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돌아오자마자 둘이 결혼을 하겠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시동생이 그간 연하를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돌아와서는 대뜸 결혼 소식부터 접하게 된 셈이죠. 사실 저희 시동생이 성격은 좋았지만 남녀관계에서는 워낙 숙맥이어서 그동안 제대로 한 연애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종종 종우 저 녀석 절에서 장가는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근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걸리는 부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인사를 하러 찾아왔을 때부터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동서가 워낙에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당돌한 성격에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이 워낙 좋다고 하니 시댁 식구들 모두 애써 흐린 눈을 하고 못 본 척 해왔던 거죠. 사실 마음에 다 드는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고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른 척했던 게 독이 되었나 봅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에서 큰 소리 나는 법 한 번 없이 화목하게만 했던 저희 시댁에 조금씩 불편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리를 파할 때쯤이 되자 과일을 먹고 있던 동서는 마치 생각이 났다는 듯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쥐어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형님. 음식하는데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형님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아니야. 동서, 이런 거 진짜 안 줘도 돼. 아니에요. 형님이 이거라도 받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형수님, 진짜 얼마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저희가 번번이 죄송해서 그래요. 저를 더 불편하게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보다도 2살이나 더 어린 동서에게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거듭 간곡하게 거절을 해도 2사람은 어떻게든 제가 그걸 받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돈 봉투가 아니라 그저 다 같이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또 따로 있었죠. 그나저나 소라, 요즘은 어떠니? 저번에 감기 걸렸다면서. 이제 다 나았어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소아커건에 감기가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아직 어려서 면역도 안 좋은데 너무 밖에서 무리하게 시키는 거 아니니? 그래서 환절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당분간은 과일을 돌릴까 하고 있어요. 시동생 내외는 결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동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겨우 4살 조금 지난 아직 어린애죠. 그런데 그 어린 것을 벌써 영어 유치원이니 수학 과외니 피아노 학원이니 하면서 어찌나 빡세게 사교육을 시켜대는지 저희도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애들은 잠도 푹 자고 잘 놀고 잘 쉬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피곤이 쌓이다 보니 자주 감기에 걸리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교육은 어디까지나 부모 몫이니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워낙 자기 주관과 고집이 또렷해서 말한다고 들을 동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수랑 지우는 아직도 전에 다니던 그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집 가까운 곳이라서 맡기기도 편하고. 어머, 형님. 거기는 학군이 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누가 가까운 곳이라고 애들을 맡겨요. 남들 다 보내는 영어 유치원까지는 안 보내더라도 일반 유치원이라도 괜찮은데 보내야죠. 제 대답에 동서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동서네 소라는 벌써부터 대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전에도 홈스쿨링을 하니 나중에 몇 살이 되면 국제학교를 보내니만이 어쩌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지수랑 지우 그냥 친구들이랑 잘 놀고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지금은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잘 놀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자칫하다가 기초 실력 쌓을 시기를 놓친다니까요. 요즘 애들 공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요, 형님.
아유, 벌써부터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해요? 우리 때는 놀이터에서 놀기 바빴는데. 그럼요. 거기다 요즘은 유치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평생 간대요. 그때부터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애들이 대학까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비가 좀 부담스러워도 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키려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애를 벌써부터 그렇게 시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친구 자식들 보니까 그렇게 돈 써서 시켜대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더라고. 우리 형님 너무 뭘 모르신다. 그것도 한선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도 발라서 기본이라도 시켜두면 성적이 떨어져도 한계가 있지만 안 한다고 안 시키면 끝도 없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저는 더 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면 나중에는 영원히 흙수저 신세 못 면해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데 힘들어도 지금 시키는 게 맞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애들 공부를 안 시키고 학원도 안 보낸다고 하면 동서는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 마냥 호들갑을 떨어댔죠. 동서네는 애 교육에 한 달에 4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두 사람이 다 대기업에 다녀서 형편이 넉넉하다지만 한 사람 월급이 그대로 사교육비로 다 나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글도 다 못 된 어린애를 그 정도로 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입장이었고요. 아무튼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였지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었고 막상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정말 애들한테 너무 무심한 건가 싶기도 한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자리에 골아떨어진 애들을 보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각자 자기 자식 알아서 공부시키는 거지. 매번 감나라 배나라 아주 자기가 선생님이야. 사람이 솔직해서 그렇지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쩔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태평한 소리나 하면서 웃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유독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동서가 저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겼을 이야기들인데 유난히 귀에 거슬렸죠. 가만 보면 동서는 눈치라는 게 없는 것 같아.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것 봐. 거기다가 입만 열면 훅수저 신세니 무슨 힘들수록 돈을 발라야 한다느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재수 씨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다잖아. 무슨 반지하에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서 독하게 공부해서 혼자 성공한 거고 그러니까 돈에 맺힌 게 많겠지 뭐.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다니니까 영 틀린 말도 아닐 거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정작 자기는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 안 하고도 좋은 학교 가서 잘 살고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힘들었겠지. 종호나 재수 씨나 이제 본인들 능력 되니까 자식은 좀 편하게 누릴 거 누리게 하면서 공부시키고 싶은 걸 테고. 재수 씨보다 마음도 넓고 훨씬 예쁜 당신이 이해해. 사실 남편의 말처럼 동선의 친정도 원래 저희 집이나 시댁 못지않게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그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만 자란 부잣집 외동딸 같았는데 의외였죠. 동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 다시 사업이 잘 되어서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많이 회복했다고 했고요. 원래 잘 살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번 망해본 사람이 더 악착 같다고들 하잖아요. 한참 집에서 지원받으며 공부했어야 할 사춘기에 한이 맺혀서인지 동서는 자식 교육에 말도 못하게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도를 지나치는 겁니다. 나중에 애들이 학교에라도 가면 얼마나 더 참견을 해댈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건 동서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으면서 이제 좀 잘 벌게 되니 아예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처럼 지적질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여유가 없는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요. 사실 여유만 있었다면 저도 남들 다 시킨다는 학습지 한두 개나 애들 다니고 싶다고 졸랐던 태권도 학원 정도는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졸로 입사해서 연차는 제법 쌓였지만 진급은 대졸로 들어온 후배들에게도 밀려서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만년대리로 있었고요. 당연히 보수체계도 달라서 쥐꼬리 많은 월급을 간신히 벌고 있었죠. 그나마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주변에 퇴직하는 동기들을 보며 본인도 언제 잘리게 될지 몰라 걱정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한동안 회사 격리로 일하다 큰아이를 임신하고부터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사실상 임신하고는 경력이 단절된 거죠. 굳이 제가 아니어도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은 젊은 미혼 구직자들은 넘쳐났으니까요. 그렇게 연년생으로 아들들을 낳고 3년쯤은 더 애들을 돌보다가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다시 구직시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우선 급한 대로 짧게라도 일을 하자 싶어서 마트에서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그게 지금까지 제 직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젊으니 같이 모으면 돈이 금방 모일 것 같았던 결혼 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태어나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는 건 온통 돈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두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되었으니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크기 전에 약간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거기다 조산으로 작게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던 둘째 아이는 어릴 때는 자주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죄다 병원비로 빠져나갔죠. 그러고도 그때 쌓인 병원비가 아직도 매달 나가는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림하는 형편의 사교육이라니 정말이지 택도 없는 소리였죠. 어쨌거나 제가 손윗사람이고 화가 난다고 한들 지적하면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 뿐이었으니 제게 잘했던 시동생 얼굴을 봐서라도 말없이 참고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고 지적한다고 바뀔 동서 성격도 아니었고요. 시아버지 제사 이후로 유난히 덥던 여름이 지나고 곧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서는 오지 않았죠. 이제 말해 뭐 하겠어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요. 한때는 저도 이제나 저제나 동서가 와서 일을 좀 거두나 싶어 기다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려봐야 화만 나고 그러면 제 손해잖아요. 다만 시댁이 큰 집이어서 시골에서 찾아오는 친척들이 꽤 있어서 음식을 보통보다 많이 해야 했거든요. 제가 손이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옆에서 같이 음식을 하시는데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허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했다는데 돈도 많이 들고 수술후에 누워있는 것도 싫다고 하시며 아직 고집을 부리는 중이셨죠. 저러다 진짜 큰일이라도 날까 걱정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남은 젖만 다 부치면 돼요. 남은 건 제가 할 테니까 좀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걸 너 혼자 어찌 다 해. 같이 하자. 아니에요. 남은 건 지수 아빠가 할 거예요. 어서 방에 가서 좀 누우세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쉬세요. 여보, 당신도 좀 쉬어. 여기 남은 건 내가 다 할게. 쓰레기를 버리고 온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리에 앉는 걸 보며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종원애라도 와서 좀 도우면 금방 끝날 일을 얘네는 왜 또 안 온다니?
주수애미 네가 매번 고생이구나.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동서도 그렇고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놔두세요. 어차피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렇게 이번에도 추석 전날 음식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조금 거들어서 끝났습니다. 설거지에 뒷정리며 손님 맞이 청소도 물론이었고요. 다음 날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시동생과 동서가 선물을 잔뜩 들고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시골에 계신 친척 어른들보다 더 늦게 와서 시어머니께 눈총을 받았죠. 제사를 지내고 아침상을 차렸다가 치우기 무섭게 친정에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섰고요. 아니, 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간다고? 죄송해요. 친정 식구들이랑 간만에 다 같이 외식한다고 12시에 레스토랑 예약을 해뒀거든요. 차가 막혀서 지금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장인어른 생신 겸해서 가는 거예요. 다음 주가 생신이셔서요. 됐다. 그냥 가거라. 얘 치수애미야. 너희도 치우던 거 거기 다 두고 가렴. 설거지고 뒷정리고 내가 하마. 친정은 네가 더 멀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거 치우고 가면 돼요. 저랑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동서는 벌써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결국 앞치마를 벗고 물기 젖은 손도 채 닦지 못한 채로 어머님의 성화에 저희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더니 먼저 차를 몰고 나온 동서가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먼저 갈게요. 그리고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 때 선물이요. 저희는 따로 준비하려는 게 있어서요. 형편 맞게 각자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 알겠어. 형편에 맞게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동서가 저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작년 어머님 생신 때는 처음으로 같이 선물을 준비했었거든요. 백화점을 같이 갔었는데 처음에 동서가 마음에 든다며 고른 선물이 너무 비싸서 솔직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두워진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금 더 싼 거 하면서 계속 다른 걸 고르다가 거의 반나절이나 시간을 보냈죠. 반씩 내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동서가 한숨을 쉬는 게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고르고 고르다가 세일하는 걸 집어들었는데도 거진 100만 원 돈이어서 경조사비로 빼놓은 예비비를 초과해 거의 3달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혹시 따로 필요하신 건 없으시냐고 남편을 통해 넌지시 여쭤봤지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맛있는 밥이나 한 끼 먹으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며 부쩍 식사를 잘 못하시긴 하셨거든요. 그 때문인지 저번에 갔을 때도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서 한동안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요리라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잘 차려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일하고 있던 마트에는 친한 직원과 근무 날짜를 바꿔서 하루 쉬기로 했고요. 새벽부터 저는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최대한 신선한 재료를 고르려고 꼼꼼하게 보느라 한참 시간이 흘러 있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부터 시작해서 생선이며 소고기며 그날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드시던 것 말고 새로운 음식을 드시면 입맛이 좀 살아나실까 싶어서 제철 재료로 만드는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검색해서 조리법을 공부하고 집에서 먼저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연습을 해봤고요. 남들처럼 인류 셰프가 만드는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근사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시켜드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취향과 입맛만큼은 제가 정확히 맞춰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음식은 정성이라는데
그 정성이라도 다해보자 싶었죠. 새벽부터 장을 봐서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손이 느린데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해서 청소도 해야 했고요. 저는 만들던 음식 마무리를 하고 퇴근하고 서둘러 온 남편에게는 청소와 세팅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모임을 할까 아니면 넓은 시동생 내에서 할까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쓰던 부엌에서 해야 좀 더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그랬고요. 대신 대청소를 이틀 전부터 해왔어서 오늘은 딱히 손댈 곳은 없었습니다. 천방지축 아들들이 그새 어질러둔 장난감들만 제외하고는요. 거의 음식 준비가 다 끝나갈 때쯤 시동생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에 온 건 이번이 2번째였는데 새삼 또 이 좁은 집에 적응이 안 되는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시동생의 손길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시장하시죠?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니? 이걸 다 너 혼자 한 거야? 가짓수만 많아 보이지 별거 없어요, 어머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형수님 진짜 고생하셨겠어요.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부엌과 식탁이 좁아서 저희는 거실에 상 2개를 이어붙여서 펴고 그 위에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앉았더니 거실이 꽉 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찌개와 소고기 미역국을 내오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음식이 다 너무 맛있다며 연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입맛에 맞으시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따로 또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됐다. 나는 오늘 이것만 해도 충분해. 고맙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흐뭇해 하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주책바가지처럼 옆에서 제 칭찬을 잔뜩 늘어놓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상 이벤트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물리고 과일을 깎아내오면서부터 분위기는 조금 미묘해졌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 내내 조금 뚱한 표정으로 말이 없던 동서가 어머니께 티켓 한 장을 꺼내드리더라고요. 어머님, 이태리 여행 티켓이에요. 저번에 TV에 나온 거 보고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지만 저도 속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따로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금액대가 크겠구나 싶기는 했는데 그 선물이 무려 해외여행 티켓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일본, 중국도 아니고 유럽이었으니까요. 아니, 정말이냐? 나는 그냥 혼자 한 말인데.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해외여행이니. 식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혼자서. 안 그래도 혼자서 나가시는 거 무서우실까 봐 저희가 여행사 패키지를 끊었어요. 패키지로 가면 거기서 다들 또래 친구분들 사귀고 즐겁게 놀다 오시라고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직항이고 호텔도 꽤 괜찮은 곳이라서 불편하신 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유, 고맙다. 돈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은 거냐? 이런 거 말고 나는 그저 다 같이 저기 제주도 여행이나 가면 그만인데. 아니에요. 저희도 모시고 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모시고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안 하시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례가 되었죠. 남편이 얼른 꺼내라고 눈짓을 하는데 저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동서와 시동생마저 저를 바라보자 저는 조금 머뭇거린 끝에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생각 없이 장을 보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넣었어요. 순간 동서의 눈에 호기심이 일더라고요. 이것밖에라는 말에 대체 얼마를 넣은 건지 궁금했겠죠. 시어머니는 그것도 고맙다며 봉투를 받아드셨는데 눈치도 없는 남편이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장 보는데 무슨 50만 원이나 들었다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원래 용돈을 좀 더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둔 돈이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요. 나중에 꼭 더 드릴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 동서가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도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이 말한 액수에 조금 놀라는 눈치였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을 쉽게도 끊어들인 동서네와 비교하니 더 그랬고요. 생신상 메뉴를 조금 줄이더라도 생각을 잘해서 배분을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때늦은 후회가 밀려들었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 옆에서 봉투 내용물을 같이 넘겨다 본 동서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머, 설마 했는데 진짜네. 아니 형님, 수중에 현금이 그렇게 없으셨어요? 차라리 계좌이체를 하시지. 가만히 좀 있어. 그 말에 시동생이 얼른 동서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지만 동서는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이었는지 웃음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요즘 3, 4살짜리 애들도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어머님 생신에 5만 원을 드리냐고. 다시 보내신대잖아. 무슨 거지도 아니고 수중에 그깟 몇십만 원이 없어서. 형님도 참 불쌍하네요. 참다. 거지라는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동서 뺨을 때린 것도 동시였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다들 숨을 멈췄죠. 뺨을 맞은 동서도 너무 놀랐는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어머니! 너 시애미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네 형님 앞에서 그게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어머님! 나는 시애미 생일상이고 시애비 제사상이고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돈 봉투 좀 쥐어주면 그만인 며느리는 필요 없다. 아니, 그건 저희가 너무 바빠서. 강종우, 너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가지고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 행사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참석했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한다. 뭐 거지도 아니고 불쌍해? 그게 네 형님한테 할 소리야? 너희 형님은 이 집에 시집와서 나이 어린 동서가 돈 버는 유세 떤답시고 설거지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몸만 왔다가도 지금까지 불평 한 번 안 한 착한 애야.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한 얘기에 시애미 생일상을 차린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음식들을 다 준비한 애라고. 나는 돈 잘 버는 아들 며느리 다 필요 없다. 밥 한 끼를 차려도 진심으로 챙기는 며느리가 좋은 거지.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역정을 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동생도 너무 놀랐는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알아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말씀은 안 하셔도 제게 마음을 늘 쓰고 계셨구나 싶은 생각에 자꾸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를 놀라게 한 시어머니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종우 너랑 소라애미는
가족 모임에 이런 식으로 올 거면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참에 얘기해야겠구나. 네 아버지가 죽으면서 몰래 남기고 간 땅이 있는데 이번에 그 옆에 공항을 지으면서 땅값이 엄청 뛰었다더구나. 나라에서 매입한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다 팔려고 한다. 네? 땅이 있으셨어요? 그래. 그동안은 헐값이라 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너희한테 물려줄까 싶었는데 이참에 이렇게 쓰라는 너희 아버지 생각인 것 같다. 그 땅 팔아서 저기 옆 동네에 새로 짓는 아파트 큰아가 사주려고 한다. 네? 그 옆 동네면 그 아파트 10억짜리잖아요. 10억짜리라는 말에 동서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래, 그 아파트가 10억이고 갖고 있는 땅 다 팔면 딱 10억쯤 나온다더라. 잘 됐지 뭐냐? 아니, 어머님,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뭐? 너희는 이미 새로 산 아파트에 입주했잖니. 네 형님네는 1억 5천도 안 하는 구축 빌라에 지금껏 애 둘 데리고 살고 있고 내가 누굴 도와줘야겠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돈을 다 형님네만. 동서는 이제 눈물까지 흘리며 시어머니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시동생은 옆에서 착잡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잘못했다며 거듭 사과하면서 매달렸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이 조금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뒤로도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인지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서 저희는 다 잊고 살았거든요. 본가 변두리에 있는 못 쓰는 땅이겠거니 싶어서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그 고생을 하셨을 리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사실 그 땅값이 오른다는 건 예전부터 심심찮게 들려오던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팔기까지는 한참이 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서 땅값이 엄청 뛰었다네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뜻밖의 행운이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이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너희 덕 보려고 그 아파트 사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시면서요. 그리고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셨죠. 얼마 뒤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후로 동서는 충격을 받았는지 아예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시동생과 한참을 술잔을 기울이며 형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에게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시동생은 죄송하다며 시어머니께 사과를 해왔지만 그 후로도 동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 제게도 이런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고받은 마음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화목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